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업 대출이 매월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대출 이자 내기도 버거운 기업들이 늘면서 은행들의 각별한 건전성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철근 누락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시공 오류를 일으키지 않고도 부실 시공사로 낙인 찍힌 중소건설업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진이 최근 개발한 꿈의 물질, 상온상압 초전도체 관련 논문이 과학계는 물론 주식시장까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슈플러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유통업계가 당장 발생하는 비용을 차치하고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멤버십 서비스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이 기업들이 은행에서 빌린 대출 규모가 올 상반기에만 3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최근 2년간 대출 규모는 줄지 않고 있는데 이 연체율만 나홀로 강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위기의식을 키우고 있습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들어 기업 대출 월별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4대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6조 745억 원 늘어난 606조 9,415억 원이었습니다. 7개월 연속 증가세며 반년 만에 30조 원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저축은행과 이금융권을 포함한 기업 대출 총 잔액 규모는 1,874억 원으로 3년간 40%가량 증가했습니다. 걱정스러운 건 부실 우려가 큰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한 달 만에 3조 5,810억 원 늘었으며 자영업자 대출도 같은 기간 1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함께 오르고 있는 연체율. 한국은행이 집계한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전체 기업 대출 연체율은 전년 대비 0.16%포인트 오른 가운데 중소기업 연체율은 같은 기간 0.22%포인트나 올랐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연체율은 지난달 기준으로 1%에 도달해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기업 대출 금리는 5%대까지 오르는 등 고금리 여파가 계속되고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가 9월 종료를 앞두고 있어 자영업자 연체율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여기에 1,612개 기업들의 지난해 이자 보상 배율은 5.1로 지난해와 비교해 반토막 난 상황. 이자 보상 배율은 영업이익을 금융 이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인데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도 쓰입니다. 이 때문에 비율이 낮아질수록 기업들의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한국의 상장 기업의 30%도 이자를 못 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 금융시장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기에 대비하고 이같이 기업 대출 규모는 늘어나고 기업 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금융사 내부 횡령 사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최근엔 개인이 500에서 700억 원대 거금을 빼돌리는 대규모 횡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금감원의 내부 통제 강화에도 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올해 7월까지 국내 금융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는 33건, 액수는 600억 원에 이릅니다.
이 중 560억 원은 B&K 경남은행 직원 1명이 빼돌린 금액.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액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큰 규모입니다. 최근 5년간 금융사 횡령 사고를 살펴보면 사고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오히려 금액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8년 65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지난해를 제외하고 꾸준히 줄고 있지만 반면 횡령액 수는 2018년 113억 원에서 지난해 1,011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사건당 금액이 커졌다는 건데 이른바 한탕주의가 은행 횡령 사고에 만연해지고 있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실제 회수율에서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8년에서 2022년까지의 횡령사고 회수율을 보면 고작 7.04%에 불과합니다. 은행별로도 30%가 최고치로 절반 근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터지면서 금융감독원은 모든 은행에 대해서도 긴급 점검에 착수했는데 큰 피해 발생 뒤 뒤늦은 대응이란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사고 날 확률이 크거든요. 시스템을 잘 정비하고 감사나 감독 이런 것도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불비하다 이거죠, 아직. 금융당국이 순환근무제 강화 방침을 내놓는 등 횡령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더 세심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명단을 국토부가 공개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물론 관련 업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발표 당시 설계와 시공 등 철근 누락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아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LH가 발주한 공공주택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량판으로 시공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설계,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부실을 적발하였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가 철근이 누락된 LH 발주 아파트 시공을 담당한 건설사 명단을 발표한 후 일부 중소건설사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설계 도면대로 제대로 시공했음에도 LH 설계 오류는 물론 실제 시공을 잘못한 건설사와 한 번에 묶여 부실 시공사로 낙인 찍혔다는 겁니다. A 중소건설사의 경우 LH가 사전에 설계 잘못을 인정해 보수 공사까지 마쳤고 B 건설사는 LH 측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은 뒤 이대로 시공하는 게 맞는지 LH 측과 감리자에게 이중 확인까지 받아 시공했지만 이번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브리핑 당시 현장에서 설계, 구조, 시공 등에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 같다 등의 답변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서 설계 오류임에도 시공사에 억울한 낙인을 찍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부실 시공으로 낙인 찍힌 시공사는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다른 사업을 수주할 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소건설사 입장에선 당장의 생존을 위협받는 셈입니다. 이번 것 때문에 저희 회사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항의가 쏟아지고 있고 특히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합들의 조합원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도 영업에 굉장히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 미흡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면 철근 누락 사유는 구조계산 미반영, 도면 표현 미흡, 구조계산 미흡, 배근도 이해 및 도면 검토 부족 등 4가지로 분류됩니다. 복수의 건설 관계자들의 문의한 결과 배근도 이해 및 도면 검토 부족인 경우 외에는 건설사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이번에 철근 누락으로 발표된 13개 건설사 중 8개 건설사는 시공 오류를 일으키지 않고도 부실 시공사 명단에 포함된 셈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상장 폐지가 확정된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마지막 정리 매매에 나섭니다. 상장 폐지가 진행된 이후에도 6개월 동안 장외 매수를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서지은 기자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최대 주주 덴티스트리 인베스트먼트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장내 매수를 진행합니다. 매수 가격은 주당 190만 원입니다. 덴티스트리 인베스트먼트는 이 기간 매수가 완료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상장 폐지 이후 6개월 동안 장외 매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리매매 기간 동안 장내에서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지만 장외시장에서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 외에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부과됩니다.
앞서 덴티스트리 인베스트먼트는 두 차례 공개 매수를 통해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 96.2%를 확보하며 상장 폐지 추진을 위한 최소 지분율 95%를 넘겼습니다. 이번 정리 매매를 통해서는 나머지 3.8%의 지분을 소액 투자자로부터 사들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난 6월 28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한국거래소에 자진 상장 폐지를 신청했고 거래소는 어제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스템 임플란트는 오는 14일자로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됩니다. 앞으로도 이제 고성장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경영은 똑같이 해나갈 것이고요. 상장 폐지로 인해 가지고 사업적으로 당장 크게 달라지거나 위축이 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오스템 임플란트는 재상장 여부에 대해선 향후 회사 경영을 하면서 판단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꿈의 물질로 불려온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됐다는 소식에 과학계는 물론이고 주식시장까지 들썩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초전도저온학회는 최근 국내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라고 주장한 물질 AK99를 검증한 결과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어 관련된 이야기 보도본부 김혜영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상온 초전도체 개발이 결국 허위라는 게 밝혀진 건가요? 네, 오늘 오후 5시경 속보가 떴습니다. 검증위에서 상온 초전도체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했는데 논문과 영상을 기반으로 일단은 확인을 좀 해본 결과 사실상 이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앞서서 이제 한 연구소에서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라는 논문을 내면서 전 세계가 굉장히 떠들썩했죠. 국내에서도 어제였어요. 이제 학계에서 관련 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논문 검토에 들어간 건데요. 일단 논문을 기반으로 한 결과 사실상 효과는 좀 불분명하다라는 입장을 일단 내놨습니다. 검증에서는 초전도 형상에 대해서 특정 물질이 전기 저항이 없어지고 또한 내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마이너스 효과가 좀 나타내야 하는데 논문을 토대로 영상을 토대로 본 결과 필수적으로 초전도체가 가져야 하는 두 가지 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러나 아직 샘플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서 이제 샘플을 받게 되면 추후에 한 번 더 검증에 나서겠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자, 일단요, 이 모든 물질에는 원래 이제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전도체는 이 저항값이 0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극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서 과학계에서는 이른바 꿈의 물질로 불려왔는데요. 이해가 조금 안 되실 텐데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흔히 휴대폰을 이렇게 오랜 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 저항에 의해서 발열이 발생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에너지 손실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상온에서의 초전도체가 개발됐다라는 논문이 나오면서 이런 현상이 이제는 없어지고 뭔가 꿈의 물질로서 자기부상 열차라거나 양자 컴퓨터라거나 미래 핵심 산업의 어떤 상용화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었던 건데요. 기존에도 초전도체가 구현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존에는 영하 200도 이하의 저온이나 혹은 또 굉장히 높은 압력에서만 구현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상온,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구현이 되느냐 여부가 굉장히 큰 관건이었는데 논문에서는 일단 상온에서의 초전도체가 개발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검증위원회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이런 초전도체로 확증할 만한, 입증할 만한 이런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아직 해당 연구소에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지금 논문이 투고에 들어가서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샘플과 관련된 부분은 2에서 4주 정도 후에 검증회에다가 이제 낼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과학계보다도 더 뜨거운 곳이 주식시장이었는데 이 관련 소식에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속출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2차 전지에 불었던 수급 쏠림 현상이 초전도체 테마주 쪽으로 이제 급격하게 몰리는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지난 22일 논문이 발표된 이후에 이 초전도체 테마주가 형성이 되고
연일 상승 랠리를 보였는데요. 사실 오늘 장에서도 상한가에 진입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검증에서 아직까지 효과가 밝혀지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게 5시 경이기 때문에 3시 30분 장 마감대를 살펴보면 서남이라거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는데요. 자,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피로감, 그리고 또 어떤 추가적인 급등 랠리를 보이는 업종이나 섹터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찾던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2차 전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면서 나만 2차 전지를 갖고 있지 않는 이른바 상대적인 박탈감, 소외 현상을 느꼈던, 우리가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이 포모 현상을 느꼈던 개인 투자자들이 초전도체가 개발됐다라는 논문만으로 굉장히 큰 수급이 몰리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주가 상승을 견인을 해왔습니다. 자, 일단은 장 마감 후에 지금 대표적인 종목들 먼저 좀 살펴보시죠. 대표적으로 주식시장에서 5개 정도의 종목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서남이나 덕성, 신성 델타테크, 모비스, 원익, P&E 등입니다. 지금 주가 추이 보이시죠?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서남 같은 경우에는 262%, 덕성도 179%, 그야말로 수직 상승을 보였습니다. 덕성과 성남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해서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이 테마주의 이름을 올리면서 분류가 된 이유도 참 가지각색입니다. 자, 일단은요, 덕성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와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테마주로 엮이게 됐고요. 서남은 초전도체 선재를 제조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모비스는 초전도 관련 코일 관련 시스템 설계를 수주했다라는 이력 등이 부각이 됐습니다. 자, 이와 함께 신성 델타테크는 해당 연구소에 지분 투자를 진행한 VC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이유로 무섭게 주가가 오르면서 그야말로 초전도체 관련주의 광풍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장 이렇게 되면 내일장 주가가 추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좀 나오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자란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주가는 기대에 오르고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선반영되는 게 주식시장인데요. 그러나 이번에 초전도체 테마주와 관련해서는 지금 내일장 굉장히 우려가 크게 되는 상황입니다. 과학계에서 어떤 입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굉장히 단기간에 상한가 랠리를 펼치면서 그만큼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속보가 발령된 5시 이후에 덕성이라거나 여러 가지 초전도체 관련 테마주들이 시간 외에 지금 하한가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기대감에 오르고 주가가 고공행진했지만 한날 신기루에 불과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실제 그리고 급등했던 기업들이 이 초전도체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관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증권가에서 계속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를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는데요.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렸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덕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해서 3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기록을 했는데 실제로 신소재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매출의 대부분이 합성 피혁에서 나오고 있고요. 최근 5년 내를 살펴봐도 이 초전도체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신성 델타테크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지분인데요. 그러니까 해당 연구소에 투자한 VC의 지분을 신성 델타테크가 갖고 있다. 이 소식 때문에 주가가 100%가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서원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앞서서 그 개발됐다라고 얘기했던 논문에서 초전도체가 구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때문에 구리 관련주인 서원 역시나 테마주로 엮이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는요, 이렇게 테마주로 엮인 종목들 가운데 위험성을 조금 감지하고 회사가 먼저 나서서 자진해서 우리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밝힌 기업도 있습니다. 대정화금인데요. 대정화금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초전도체와 관련해서는 해당 연구소와 구리와 관련된 계약들을 했던 이력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이 테마주에 엮이는 걸 조금 지양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공지로 띄우기도 했습니다. 자, 특히나 이번에 이 테마주와 관련해서 내일장 굉장히 우려가 크게 되는 부분은 바로 폭발적인 거래량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가 개인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자금이 쏠리면서 아마 내일장에서 하한가에 진입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증권가에서는 우려의 시각을 굉장히 크게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서남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서남 같은 경우에는 지난 5거래일간 누적 매수 대금 중 92%가 개인의 거래 대금, 그러니까 개인의 돈이었습니다. 특히나 또 하루 평균 거래 대금 역시나요. 7월 첫 주와 비교해서 145배 수준으로 늘었고요. 덕성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0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거래량이 좀 급증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투자 과열에 따른 급등 양상이 나오면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했다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어떤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아니다라는 검증위원회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일장 주가는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지금 예측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거래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해서 서남 등의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장까지 주가가 상승 랠리를 펼치게 된 건데요. 과연 내일장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그리고 위원회에서 아직 샘플을 받아서 검증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샘플을 받아서 검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누구도 예단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입장에서는 샘플 부분을 확인해서 검증을 하긴 하겠지만 초전도체로 보기에는 물성이 진화할 특성들이 몇 가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아닐 확률이 더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내일 초전도체 테마주들의 급락세가 연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증권가에서는요. 이번 초전도체 테마주 양상을 보면서 어떤 증권가의 굉장히 단편적인 단면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비이성적인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묻지마식의 접근이나 투자는 지양을 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교훈을 좀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초전도체 관련해서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보도본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가 처음으로 분기 매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투자 확대로 영업이익은 30% 넘게 떨어지며 수익성 하락은 방어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윤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가 오늘 실적 발표회를 열고 2분기 매출 2조 425억 원, 영업이익 1,13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분기 매출 2조 원을 넘어선 겁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4% 감소했습니다. 다만 SM엔터테인먼트 실적을 제외하면 매출은 오히려 같은 기간 1%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41%나 줄어들었습니다. 카카오는 AI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함께 데이터 센터 다중화 작업에 따른 인프라 비용과 감가상각비가 증가하면서 영업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1조 9,29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올해 2분기 카카오의 플랫폼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9,887억 원, 콘텐츠 부문은 18% 증가한 1조 538억 원을 기록했지만 미디어와 게임 매출이 같은 기간 각각 38%, 20% 감소하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특히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10월 이후 카카오 브레인에서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균형적으로 갖춘 AI 파운데이션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인 코지피티 2.0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하반기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인 뉴 이니셔티브에 대한 투자는 지속할 것이란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AI 관련 연구 개발 인력 증가와 현재 집중적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언어 모델 구축에 따른 인프라 수수료의 증가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다만 배 대표는 경영 효율화로 기존에 밝힌 3천억 원의 손실 규모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AI 산업의 변화 속도를 감안하면 투자 규모를 언급하긴 조심스럽지만 카카오가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집행하도록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유통업계의 유료 멤버십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당장의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락인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는데요. 이호진 기자입니다. 컬리가 유료 멤버십 경쟁에 참전했습니다.
컬리는 어제 유료 멤버십 컬리 멤버스를 론칭하며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컬리 멤버스는 월 구독료가 1,900원이지만 가입 시 매월 2,000원의 적립금을 지급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처럼 구독료보다 적립금 액수가 더 큰 고객 혜택을 극대화한 유료 멤버십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구독형 서비스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기보단 비용을 감소하고서라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락인 전략을 내세우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라면세점은 지난 6월 가입비 20만 원을 내면 26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20대 전용 유료 멤버십을 출시했고 신세계그룹 역시 가입 즉시 연회비 3만 원을 페이백해주는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을 전면에 내세우며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형 서비스 도입의 긍정적 효과는 일찌감치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내놨던 쿠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팡의 와우 멤버십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1,100만 명에 달하며 와우 회원의 구매 빈도와 월 평균 구매액은 일반 고객보다 각각 94%, 40% 높습니다. 특히 쿠팡은 지난해 6월 멤버십 가격을 2,990원에서 4,990원으로 올렸음에도 가입자 수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 유료 멤버십 경쟁에 참전한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는 뺏고 뺏기는 거친 경쟁이 예상됩니다. 소비자들은 결국 자기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 개의 멤버십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늘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그런 선택을 다른 어떤 경쟁 업체에 비해서 더 나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 한편 롯데그룹은 통합 멤버십 롯데멤버스의 유료 멤버십 신규 회원 모집을 지난달 중단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반대로 국내 모빌리티 운송업계는 줄어드는 국내 수요를 공략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낙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택시 이용 고객이 줄어들면서 운송업계는 특화 서비스를 앞세워 손님 모시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IM택시를 운영하는 진모빌리티는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호텔 컨시어지와 연계해 외국인 고객에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을 구사할 수 있는 드라이버를 매칭해줍니다. 또 국내로 이동하는 내국인 수요 잡기도 확대했습니다. 에어부산과 손을 잡고 공항행 편도 전용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한편 골프장 등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겐 대절 예약 서비스를 최대 20%까지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에 여행 탭을 추가했습니다. 카카오티 앱을 통해 해외여행 시 현지의 운송수단을 호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현재 동남아, 유럽, 일본 등 31개국에서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앱의 호출부터 하차까지 모든 절차를 영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문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더불어 시간 단위 빌리기 기능을 통해 서울을 여행하는 외국인 수요를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입니다. 휴가철이다 보니까 비수기입니다. 실제로 이 택시 이용객들이 적다 보니까 해외 관광객을 연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는 부분들, 그래서 수익을 어느 정도 보존하는 것도 최근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전통적 비수기를 극복하기 위한 운송업계의 특화 서비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낙윤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